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현금 흐름 추정하는 거 이어서 계속 할게요. 이제 자본 예산하면은 한번 우리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이제 확실성화의 자본 예산에서는 이제 할인율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금 흐름 추정이 사실 또 중요해요. 자, 일단 T는 연기.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나 이런 걸 사요. 자본 예산은 뭐 넓은 의미로는 사업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요 좁게 보면은 어떤 기계 장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구입으로 인해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죠. 이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요. 예를 들어 이제 기계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100만 원을 이제 지출한 거잖아요. 그럼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 100이죠. 거기다가 뭐냐면 운반비, 뭐 설치비, 우리가 이제 회계상으로 봤을 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계를 사고 그 기계를 내가 사용하는 상태까지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할게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투자비 혹은 요 기계 장치 금액으로 봐요. 그다음에 2번은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면요,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 기억에 이 투자 세액공제를 한 문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액공제가 됐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기계 사면 10만 원 세액공제 주겠다. 그럼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유입인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운전자분이 이제 들어간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편의점 얘기하면서 처음에 딱 만들면, 왜냐면 T는 연기 시점에 기계를 샀어요. 이 기계를 산 이유가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팔려고 한 거예요. 제품 만들어주려면은 원재료 사야겠잖아요. 근데 원재료를 예를 들어 요게 100만 원어치 기계 사고 같은 해에 원재료를 20만 원어치 샀어요. 원재료 20만 원어치 산 거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만큼 돈이 나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돈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운전자분이에요. 주로 그래서 T는 연기 시점에 들어가는 현금흐름 항목은요. 기계 구입으로 인한 자본적 지출, 운전자분의 증가로 인한 현금 유출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순운전자분, 순이라는 말에 붙으면요. 심플하게 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걸 순운전자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T는 연기 시점, T는 일기 시점. 그래서 요때 순운전자본, 요때 순운전자본. 요 두 개의 차이, 그 차이만큼 T는 일기 시점에 현금 흐름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데 순운전자본이 증가하면, 쉽게 말하면 순운전자본이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내가 자산을 돈 주고 샀으니까 현금이 나간 거고,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면 내가 자산을 팔았으니까 현금이 들어온 거고.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요. 이 사람이 계속 공부하고 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이게 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를 반대로 잘못 계산해서. 그래서 이거 그러시지 말라고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또 일반화시키면 요 공식을 이제 외워주세요. 네, 그거구나. 투자했고, 네, 영업기간이면은 보통은 이제 가정할 때 이렇게 어떻게 가정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리고 올해 돈을 투자해가지고 내년부터 어떤 투자의 효과가 발생한다. 즉 내년부터 매출액이랑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가정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을 하면 그때 영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흐름, 즉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이 시작된 데부터 발생하는 거. 그래서 얘는 외우세요. 우리가 이제 요 공식, 뭐 여기 델타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증분이라는 개념인데요. 만약에 이게 독립적인 투자다. 이러면은 뭐 증분 자체가 증분을 하나, 증분을 안 하나, 그 값이 같아지죠. 그래서 요 영업이익인데 우리가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은 세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 거기다가 요 감가상각비 같은 거. 왜냐면 감가상각비는 현금은 현금이지만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해주면은 이제 현금 흐름 기준에서 요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다. 요 공식을 암기하세요. 이거는요 나중 가서도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영업이익이라고도 쓰지만요, 요 EBIT라고도 써요. 1-T.
그래서 우리가 요 EBIT를 쓰면 아 이거 영업이익의 약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공식도 쓰고요. 그 밑에 있는 공식인데 그 밑에 있는 공식은 S-C 1-T 플러스 D라고 해서 S가 매출액, C는 이제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가정해요. 현실은 더 많이 있을지라도 거기다가 이제 감가상각비 더하는 거 이렇게 DT 감가상각의 절세효과. 왜냐면은 감가상각의 절세효과라는 건요. 감가비가 발생하지 않은 100이요. 세율이 20%야.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세금을 20만큼 덜 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요 비용으로 인해서 세금을 덜 내는 거 이거를 이제 절세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하기 때문에요. 두 가지 공식을 다 외워두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첫 번째 공식이 조금 수월하게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요 두 번째 공식이 좀 더 수월하게 쓰여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좀 되게 영업기간 중에 모든 현금 흐름 이건 뭐냐면 T는 0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기간이 T는 N기잖아요. 요때까지를 기다리면 이거 일반화된 공식이 뭐가 있느냐. 사실 요게 일반화된 공식이에요. EBIT 1-T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플러스 운전자본에 대한 변동 이제 자본적 지출을요. 제가 이제 캐펙스라고 해요. 캐피탈 익스펜디처 이렇게 쓰나 그 다음에 S-C 1-T 플러스 D하고 T 그쵸? 그 다음에 델타 워킹 캐피탈 빼기 캐펙스. 그래서 요 보통은 요 공식을 제가 암기하라고 한 이유 중에요. 얘나 뭐 어떤 한 끗 차이니까 암기하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 뒤에 MM 끝나고 나서요 아마 파트 11일 것 같거든요. 그때 되면요 기업 전체 가치 평가를 할 때 자유현금 흐름, 뭐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얘기를 해요. 뒤에 이제 F가 붙는 게 있고요. 여기 E가 붙는 게 있어요. F가 붙는 거라면 이제 현금 흐름인데 F는 이제 펌이라는 의미예요. 회사와 그러니까 주주하고 채권자 모두에게 기록되는 현금 흐름. E는 에쿼티, 주주한테만 기록되는 현금 흐름. 그래서 요 FC, FF를 쓸 경우에 요 공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인데 요 공식도 같이 암기하시라는 거고 1차 시험, 회계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뭐 이 공식을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잘 안 나오니까. 왜냐면은 1차 시험에서 이제 자본 예산 나와도 간단하게 나오는데 2차 시험은 이제 다 불확실성하의 자본 예산이고 어떤 사업의 가치 평가보다는요. 기업 가치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어떤 자본 예산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기업 가치 평가거든요. 기업 가치 평가라면요.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자본 예산에 대한 얘기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이제 할인율을 계산하는 거 그것도 물어보고 당연히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MM이론도 같이 엮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을 엮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의 타당성 평가 뭐 이게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얘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들도 그게 더 오히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고,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플한 스타일의 가치평가 문제가 나오긴 해요. 어차피 주관식으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영업현금 흐름 요 전체, 전 기간에 걸쳐가지고, 요 영업현금 흐름을 이렇게 썼지만, 얘 다른 말로 하면 얘가 FCF예요. 저희 입문만 들으셨으면 이거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자,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랬잖아요. 우리가 OCF 이제 영업 기간 중에 생긴 현금 흐름 EBIT 1-T 플러스 D 하고 이제 S-C 1-T 플러스 DT였잖아요. 요 있는 이런 공식들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암기할 텐데 우리가 심플하게 본다면 자본 예산은 지금 주주하고 채권자 관점에서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매출액을 S라고 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비용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요, 여러분들이 뭐야, 어떻게 매출 원가고 어떻게 판관비지? 우리 그런 거 여기서는 신경 안 써요. 그냥 영업이기 때문에 어떤 걸 판관비고
어떤 게 매출 원가인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원가라는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출하는 원가. 그다음에 유일하게 감가상각비가 원가긴 하지만 현금 지출이 없는 원가예요. 근데 회계상으로 본다면 매출액에서 전체 원가를 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영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후 영업이익은 그죠? 여기 썼어요. 영업이익에다가 그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이익 곱하기 법인세율 요게 금액이 뭘까요? 법인세 비용이죠. 세후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돼요. 이거를 수식하면 영업이익은 요 수식이니까 이렇게 오고 여기다가 법인세율이 T라면 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요렇게 이거를 붙여주죠. 그죠?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S-C 영업이익에다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EBIT에다가 그죠? 1-T예요. 이게 세후 영업이익이죠. 회계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세후 영업 현금 흐름은 세후 영업에다가 비연금 비용을 더하는 거예요. 비연금 비용이 뭐 있냐? 감가상각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다시 이제 번역한다면 S-C 얘를 이렇게 곱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쓰고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DT에다가 더하기 하면 없어지니까 DT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S-C 1-T 플러스 DT 요 뒤에 있는 DT는 어떤 감가상각 비용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절감하는 법인세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공식은 두 가지 다 외워두세요. 운전자분 변동은 우리가 이미 계산해 봤잖아요. 순운전자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심플하게 보세요. 보시면 20X2년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문제는 20X1년에서 20X2년 사이에 현금 흐름이 얼마냐. 자,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이게 대표적인 운전자산이에요. 그 중에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매입채 부분은 유동부채. 그래서 전체를 다 더한 걸 우리가 순운전자분. 그러면은 20X1년도에 순운전자분이 150, 20X2년도에 175예요. 그럼 1년 동안 순운전자분이 25 늘었잖아요. 25 는 거는 그만큼 현금이 25만큼 나간 거. 이렇게 해서 이건 한번 연습사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투자 기간 말이에요.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자산을 처분하잖아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산 처분과 관련된 처분 손익이 발생하면 법인세 효과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T는 연기에 자산을 100원 주고 샀어요. 요게 5년이라고 해볼게요. 5년. 근데 여기 보시면 장부가액이 아니라 잔존가액이라고 해요. 잔존가액이 예를 들어 20이다. 그러면 그 얘기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은 장부상 금액이 100 빼기 잔존가액 5년 하면은 1년에 16만큼 제가 계산기 어디다 놨나? 계산기가 있어야지 좀 잠깐만요. 계산기 좀 꺼내볼게요. 계산기를 중간에서도 이제 암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자 보자. 계산해 보죠. 80에서 나누기 5니까 1년에 16만큼 감가상각비가 들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감가상각비 했으니까 총 80이라는 금액이 생기겠죠. 그럼 T는 5년 말에 얼마냐? 원래 취득원가가 얼마였죠? 취득원가가 100이었어요. 감가누계액이 80이에요. 그러면 장부가액이 얼마 됐어요? 20이죠? 20이라는 거는 이제 회계상 장부가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기계를 팔아. 우리가 산 기계를. 근데 산 기계를 30에 판다. 야, 20짜리를 30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득이 생기잖아요. 플러스 10만큼. 그럼 나한테 들어온 현금은 30에 팔았으니까 현금 유입되는 건 30이 유입이 됐어요. 유입이. 근데 10만큼 이득이 생겼잖아요. 이익이 생긴 곳에 항상 세금이 붙죠. 만약에 세율이 20%라면 10만큼 이득이 생겼으니까 곱하기 20%면 2만큼 세금이 내겠죠. 그러면은 세금을 2만큼 내면 전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건 28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매입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유형자산 처분 이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고 처분 손실이 생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부가가 20이야. 근데 실제로 이거를 매도해 보니까 15에 매도했어. 그러면 유입되는 현금 흐름은 일단은 15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팔았으니까 이 돈. 그다음에 처분 손실이 생기잖아요. 20짜리를 15에서 팔았으니까 5만큼 손실이 생기는데
이건 비용이잖아요. 그 세금을 줄여줘. 그러니까 아까 세율이 0.1이라면 1만큼 세금을 줄여줘. 그러면은 세금 절감이 1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실질적인 유입은 16만큼 돈이 유입되는 거죠. 이것처럼 마지막 연도에는 장부가액이랑 처분가액 차이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효과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운전자본에 대한 회수예요. 제가 편의점 얘기한 것처럼 T는 연기 시점이고 이때 우리가 재고자산을 10을 샀어. 그럼 돈이 10원 나간 거잖아요. T는 1부터 해가지고 T는 5까지 매 기간 재고를 10만큼 유지해. 그러면 실제 1년 동안 재고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은 0이에요. 왜냐면 매년 재고를 똑같으니까. 근데 마지막 연도 가면은 연초에, 그러니까 T는 5년 초에 재고 1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업을 끝냈어요. 연말 가가지고. T는 5년 말에 사업을 끝내면 이 재고를 창고에 있는 거 버리고 그냥 가?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팔면은 10만큼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쉽게 말하면 운전자산이 요때 10 있었다가 요때는 0이잖아요. 그럼 자산이 10만큼 준 거죠. 자산이 10만큼 준 거는 캐시플로우 관점에서는 현금 유입이 10만큼 발생한 거. 그래서 보시면 이거예요. 누적 순운전자금이 현금 유출이면, 그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전체 기간 동안에 누적되는 순운전자본이 5년도까지 유출이면 5년도 말에 유출되는 금액만큼 정확하게 다시 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누적 순운전자본이 유입이었으면 마지막 연도에, 그죠? 유입되는 만큼 돈이 나간다고 보고, 그러니까 부호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요런 부분들. 이걸 한번 봐야죠. 예제 2번부터 한번 보죠. 간단하죠.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회계사 강의할 때 연습 문제 안 하고 봤을 때 설명을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이상하게 한 이유가 이거는 회계사 문제하고 실제 현장에서 보는 관점의 좀 차이였어요. 뭐냐면 단기 차익금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동자산이 있죠. 유동자산. 그다음에 여기가 유동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유동부채 중에 단기 차익금은 유동부채예요. 야, 그러면은 제가 말했죠. 우리가 보통 차익금, 부채 하면은 뭐냐? 자본조달 성격을 갖고 있는 걸 부채라고 불러요. 여기 재무관리에서는요. 자본조달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자본조달 성격. 그럼 이 단기 차익금은 자본조달 성격이 없나? 그게 참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애매했어요. 왜 애매냐면 현재에서 회사에서 보면요. 실제 기업들이 이제 장기성 자금을 당연히 조달할 수 있으면 장기성 자금을 조달하죠. 근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는 장기성으로 자금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상으로 인해서 장기성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단기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이런 쉽게 말하면 만기를 좀 불일치하는 언밸런싱 현상이 발생해요. 현실적으로도 많이 기업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 야 뭐야 이 단기 차익금은 우리가 운전자본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은 자금 조달 성격으로 봐야 되나 제가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어떤 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단기 차익금을 자금 조달 성격으로 차입하는 데도 있고 어떤 기업은 말 그대로 잠깐 운전자본이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잠깐 돈을 빌리는 거 이런 것들은 장기성 자금 조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기 차익금의 정체가 양쪽으로 다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가 처음에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계사 문제에서는 우리 회계사 시험이나 다른 일반적인 수업 목적으로 재무관리해서요 유동자산 유동부채는 전부 다 우리가 운전자본으로 보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게 심플하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생긴 혼란이었어요. 자, 보시면 순운전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말하는 거죠. 순자산이. 자, 상황이 다 동일해요. 외상매출금이 증가했어요. 운전자본이 증가했죠. 근데 그 외상매출금이 증가한 것만큼 단기차익금, 이제 유동부채가 또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유동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순전자본은요. 변동이 없는 거죠. 1번은 아니야. 자, 외상매출금이 증가했어. 유동자산이 증가했어요.
재고자산도 증가했어. 그러니까 외상매출금하고 재고자산은 전부 다 유동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증가했으면 나머지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본이 증가한 거잖아요. 2번은 맞아. 그죠? 3번. 외상매입금은 운전부채예요. 그쵸? 유동부채가 감소했고 얘는 외상매출금, 유동자산이 감소했어요. 똑같은 금액이 근데 그죠? 이제 반대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상매출금 자산이 감소했고 외상매입금 부채가 감소했어요. 그럼 순전자본은 변동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외상매입금이 증가했어요. 부채가 증가했고 지급어음이 감소했어요. 지급어음도 부채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 유동부채가 이만큼 증가했다가 지급어음은 또 유동부채가 또 그만큼 감소했어. 그럼 유동부채 전체는요 변동이 없죠. 그러니까 순전자본도 변동이 없어요. 매출채권 유동자산이 떨어졌어요. 단기 차익금도 감소했어요. 유동부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산 떨어지고 유동부채 떨어지고 그러니까 순전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연습 문제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봐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해답을 좀 보면서 얘기할 텐데, 자 이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그냥 뭐 지금은 이제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회계사 이제 강의한다고 문제들을 확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문제가 왜 이렇게 기냐. 문제가 길다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이 강의 준비를 하고 막 할 때 문제가 그러니까 앞부분을 읽다 보니까요. 뒷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을 읽고 이제 뒤를 읽잖아요. 뒤에 읽으면 앞에 게 기억이 안 나. 이거 어디야. 이거 1분 한 반, 30초? 길게 잡으면 2분에 한 번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10회 1차 시험 보려면. 이거 무슨 수로 푸냐. 야,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야, 기억력도 또 예전만치 않고, 야, 참 이거 힘든데? 그래서 전 진짜 되게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풀고 강의하다 보니까 5번 같은 문제 나오면 와, 이거 너무 고맙다. 출제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습하니까 되더라. 그죠? 저도 연습하니까 처음에는 이런 객관식 문제라고 보더라도 앞부분, 그러니까 뒷부분 문제 읽다 보면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고 다시 또 앞부분 읽으면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트레이딩하고 연습하니까 되더라.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젊고 머리도 쌩쌩할 거 아니에요.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문제 풀긴 하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풀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된 문제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길어도 연습하면 충분히 우리가 뭐 1분 30초 그 안에 다 문제 풀 수 있겠구나. 모든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윤정기래요. 그죠. 요즘 윤정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죠. 윤정기 뭐냐면 지금 이제 신문을 종이로 된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있긴 하지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안 봐요. 근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요. 한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80년대는요. 종이 신문들이 많았어요. 신문을 인쇄하는 기계를 윤전기라고 해요. 이제 출판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판사 신문을 인쇄하는 기계를 윤전기 혹은 인쇄기를 윤전기라고 해요. 자, 어쨌거나 이 회사가 지금 윤전기를 쓰고 있대요. 자꾸 윤전기 하면 왜 자꾸 신문 생각나는데 일단 주로 이제 윤전기 하면 하여튼 출판사가 아니죠. 이전에 신문사에서는 이제 자체 출판도 했으니까 어쨌거나 찍어내는 거 인쇄기라고 하면 돼요. 인쇄기를 대체할 3년 수명의 신형 윤전기를 구입을 고려하고 있대요. 그래서 구형 윤전기는 완전 삼각이 되어 있으면 잔존 가치도 없다. 구형은 이제 없는 거예요. 구형을 왜냐면 이제 신형을 도입하면서 옛날에 있는 거 팔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있던 거 팔아도 우리가 돈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심플하게 해준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요.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수명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3년을 여기다 써요. 2년, 3년. 72억 원인 신형 윤전기를 구입한대요. 72억 구입하네. 돈 나가겠죠? 얘를 구입하면요. 매출액이 구형 윤전기에 비해서 25억 원이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증분 매출액이 25억 원 는다는 거예요. 매출을 S라고 할게요. 25억이 늘고 매출 원가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즉 구형을 쓰나 신형을 쓰나 원가가 변동이 없어. 여기서 보면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25년. 그러니까 25억만큼 매출액이 25 맞죠? 25 맞나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25가 아니라 28억이네. 28억. 증가하고 매출 원가는 변동이 없다. 증분 원가는 0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액법으로 3년 동안 100% 감가상각 예정이다. 100%라는 건 잔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2를 샀는데 잔존 가치 0이고 3년으로 나누면 이게 얼마냐? 72 나누기 3이니까 연간 24억만큼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다. 처분 가치는 6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때 장부가 0원인데 다 상각됐으니까 처분은 6억을 해요. 그러면은 처분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익이 6억이 생겨요. 그러면은 말기 때 현금 유입이 일단은 팔아가지고 6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다 보시면 어디냐? 법인세가 30%예요. 그럼 여기다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6억만큼 처분 이익이 생기고 0.3이니까 1.8억만큼 세금을 내요. 그럼 여기다가 세금 효과까지 감안하면 1.8 빼면 4.2억이 순이익이죠. 야,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고. 윤정기를 도입하면 초기에 3억 원의 수송전자본이 소유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소유되는 거예요. 이 수송전자본은 3년 후에 전액 회수된다. 다시 3억 원만큼. 법인세가 30%고 3년 후 시점에 징분 현금 흐름은 얼마냐? 징분 현금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매출원가는 변동이 없다. 근데 기존의 매출원가는 변동이 없지만 감가상각비가 늘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OCF를 계산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S-C에 1-T 플러스 DT. 그렇죠? 매출액이 28. 증분 원가는 없고 1 지금 법인세율이 0.3. 감가상각비가 24 곱하기 0.3. 얼마냐? 28 곱하기 0.7은 19.6에다가 그다음에 24 곱하기 0.4 24 곱하기 0.3은 7.2. 그러면 19.6 더하기 7.2는 26.8. 그러니까 OCF가 26.8이에요. 워킹 캐피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처분한 거 4.2 전부 다 더하면 26.8에다가 3 더하기 4.2 하면 34 이렇게 생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제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할 때 이제 이게 제가 우리 교재랑은 조금 순서를 달리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제목 보시면서 해당 교재 부분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하는 도구가 있는데 1번 수년제 가치법, 2번 내부 수익률법. 얘네 둘이 제일 많이 나오죠. 계산해라. 그다음에 어떤 두 개의 비교, 말 문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크게 요 5가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요 수년제 가치법하고 요 내부 수익률법을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자, 수년제 가치법은요, 말 그대로 NPV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뭐 네트 프레젠트 밸류. 쉽게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야, 내가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어, 오늘. 근데 1년 후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110만 원이 될 것 같아. 너 투자해, 안 해? 화폐 시장같이 무시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그러면은 이거를 심플하게 보면, 야, 지금 100만 원 돈 나가가지고, 나중에 110만 원 버네? 얼마나 번 거야? 10만 원 번 건데? 이 10만 원이 순 현재 가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게 1번 케이스. 지금 100만 원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주가가 한 90만 원 될 것 같아. 그럼 90만 원만 들어오잖아요. 마이너스 10. 여기 2번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은 1번이 발생하는 주식을 살 거냐, 2번의 결과가 나오는 주식을 살 거냐. 1번하고 2번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우리 바보가 아닌 이상은 1번을 선택해요. 왜냐면 1번에 돈을 더 버니까. 1번에 수년제 가치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는 이렇게 심플해요. 근데 자, 그렇다면 내가 투자한 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금 유출의 현가하고요, 현금 유입의 현가 더해가지고 이게 양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뭘 한다고 돈을 이만큼 썼어요. 나중에 들어오는 돈이 이만큼 커. 그럼 이게 양수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양수. 혹은 지금 돈을 쓰고 나중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돈이 들어와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 값을 NPV라고 해요. 자, 보시면 우리가 투자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업 초기에 발생해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제가 일부러 I0라고 쓴 게요, 지금 투자가 발생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자본 예산을 한다면요. 여기 안에 암묵적으로 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현금 흐름은 1년에 한 번씩 발생해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올해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10조 원이다. 그럼 10조 원이라는 게 1년 내내 없다가 12월 31일 날 딱 가가지고 10조 원이 발생하나요? 아니죠. 연간 균등하게 발생하거나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 자본예산, 이 재무관리에서, 이 자본예산에서 우리는 이게 1년에 한 번만 그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요.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한다. 이번에 그럼 반도체 하나 라인을 까는데 5조 원의 설비 비용이 들어가. 그럼 5조 원이라는 설비 비용이 지금 당장 전부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회사들은 이게 투자 기간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돈이 지금 투자한다고 지금 공장이 바로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투자하더라도 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완성은 나중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가정하기로 우리가 이제 어떤 수업 목적으로 투자는 지금 당장 발생하고 그리고 투자가 발생하고 내년도부터 바로 그 투자의 효과가 발생하고 현금 흐름은 1년에 한 번만 발생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얘를 보면 얘를 좀 지워가지고 이제 수직선으로 우리가 조금 보면 얘를 이렇게 보시겠죠. 좀 더 일반화시키면 투자 기간이 N년이에요. T는 0, T는 1, T는 2. 그래서 N기를 하고 이때 우리가 I0라는 돈을 투자해요. 1년 후에 캐시플로우 1. 물론 이 캐시플로우가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캐시플로우 2. 그래서 어쨌거나 전체 들어오는 이 캐시플로우는요. OCF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OCF, 워킹 캐피탈, 뭐 기타 등등을 전부 다 포함한 포괄적인 캐시플로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생기면 우리가 이제 돈의 가치를 비교하려면 시점을 같이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럼 I0고 매 기간 할인율이 R%예요. 그러면은 캐시플로우 1, 얘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1승. 캐시플로우 2, 현재 가치는 제곱. 그래서 캐시플로우 여기 N기죠. N기 1 플러스 R의 N승. 요 값이 뭐냐? 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MVB라고 하자. 그래서 요 수식이 나온 거예요. 요 수식을 어떻게 외워요?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충분히 외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의사결정이 뭐냐? 상호 독립적인 거. 그러니까 A라는 투자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NPV가 0이면 우리가 투자를 실행하고 NPV가 음수면 투자를 기약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 주식 투자 얘기해서 봤잖아요. 1번, 2번. 1번 할래요? 2번 할래요? 자, 1번 중에 2번. 1번 했죠. 근데 상호 배타적인 건요.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A 투자를 하면은 NPV가 10이 나와요. B 투자를 하면 NPV가 5가 나와. 그럼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할래요? 그럼 A 선택하겠죠? A가 돈 더 많이 버니까. 자, 그러면 A 투자는 NPV가 마이너스 3이야. B 투자는 NPV가 0이, 아니 0보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뭐 투자할래요? 그러면 이때는 투자 안 해야겠죠. 왜냐면 기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은 NPV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베타적인 투자일지라도 NPV가 어쨌거나 0보다 큰 상태에서 제일 큰 거를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일단부터 중요한 건데 수년제 가치에 보면 이게 투자안의 어떤 경제성을 분석하는 툴인데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요.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요. 그쵸? 우리 지금 시간 가치 다 고려했잖아요.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게 그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니까. 그 다음에 투자안을 평가할 때 현금 흐름으로 평가했어요. 제가 그랬죠. 그 회계 이익도 있지만 우리가 재무관리에서는 이익을 가지고 별로 안 쓴다. 왜냐면 흑자 도산하는 기업이 많아요. 이익잉여금이 충분히 많지만 회사가 망하는 경우. 왜냐면 유동성이라는 게 돌지 않으니까요. 결손금이 많더라도 회사가 쌩쌩 잘 돌아가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쿠팡을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것들은 기업이 얼마나 현금이 잘 돌아가는 거지 얼마나 큰 이익이 나는 게 아니다.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익이 큰 회사들이요. 현금도 대체로 잘 돌아가고
결손금 나눈 회사들이 대체로 현금 흐름도 안 좋긴 해요. 뭐 두 개가 이제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우리 재무관리에서는 어떠한 투자, 어떠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현금 흐름으로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얘는 좋아. 그 다음에 절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A를 투자하면은 NPV가 10이 들어와. B를 투자하면 100을 들어와. 그러면은 B가 좋죠. 그럼 얼마큼 좋아? 90만큼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요 NPV가 증가한 것만큼 기업 가치가 증가하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이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돼 있어. 100이고 100이에요. 요 100을 다 투자해. 100을 다 투자하면 NPV가 10일 것 같아. 그러면은 요 자산의 가치는 얼마예요? 10일까요? 110일까요? 110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투자하자마자 어떤 자산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니까 이 110이 되고 오른 것만큼 자본금 110이 되겠죠? 원래는 100으로 만들었지만 10만큼 잉여금이 생기니까. 그처럼 NPV만큼 기업 가치가 증가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NPV는 좀 좋은 것 같다. 왜냐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어떤 재무관리 어떤 큰 대전제인데 NPV 큰 거가 NPV 작은 것보다는 기업 가치 극대화를 더 많이 하는 거잖아. 야, 이런 거는 이 기업 가치 극대화라는 우리 그 재무관리 철학에도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산의 원칙이 적용돼요. 즉 A가 우리가 투자를 두 가지 갈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A는 NPV가 10이고 B는 NPV가 5야. 회사가 돈이 있어가지고 둘 다 투자한대. 두 개 투자하면 회사 가치는 얼마가 증가해요? 15만큼 증가하죠. 이게 이제 가치가산이에요. 그리고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물의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 현실적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아직 그 재투자에 대한 할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를 배울 때, 그다음에 그 재무관리에서는 누구나 다 재투자 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재투자. 재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하면요. 재투자를 하면은 가치의 증가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인데 내가 100원이 있어. 1년에 물가가 3%씩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100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으면요. 돈의 가치가 심플하게 1년에 3%씩 떨어져요. 물가가 3%씩 올라가니까. 그러면 1년 후에 이 현재 지금 시점, 그러니까 연기 시점에서의 100원의 가치만큼 1년 후에도 100원의 가치가 있으려면 1년 후에는 돈이 얼마가 돼야 돼요? 103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야, 내가 지금 100원이 있는데 연간 3%의 어떤 요구 수익률, 투자 수익률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100에다가 1.03이니까 103이 되죠. 즉 가치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요 재투자라는 거,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건요. 가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해요. 그럼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재무관리에서 재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떠한 비용과 노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만으로도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어떤 바보가 이런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겠어요? 안 넣죠. 왜냐면 재투자를 안 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가 그 재투자 안 하는 재투자 수익률만큼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언제나 이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재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봐봐요. 아까 전에 보면 우리가 0하고 1기, 2기, 3기에서 여기 N기야. 그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캐시플로우 1이 딱 발생해. 나한테 돈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뭐 할 거냐?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나 그냥 이 주머니에 보관하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복리라는 걸 가정했죠. 화폐 시장 가치에서. 그럼 얘도 뭐냐? 투자 기간 끝날 때까지 이 1기에 발생한 현금 흐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야 된다. 그 장치가 재투자다. 근데 그 가치 유지가 얼마냐? 요 사람은 1년에 R%씩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R%만큼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명목 금액의 가치가 오르게 만들면 실질적인 가치의 보존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재투자 수익률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재투자에 대해서는요, 더 배워야 될 게, 뒤에 이제 CAPM이나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사람마다 사실 이 재투자 수익률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분은요, 80인 우리 시니어, 어르신이라고 할게요. 어르신. 이 어르신은요, 할 수 있는 돈이요, 정기예금밖에 없어, 정기예금. 이분은요, 1년에 5%짜리 정기예금을 이제 들으려고 해요. T는 0, T는 1. 그럼 이분한테는요, 지금 100원과 1년 후에 105원의 가치가 같단 말이에요. 이 어르신은 재투자 수익률이 5%예요. B는요, 우리 워렌 버핏이에요. 물론 워렌 버핏은 80 어르신보다 더 나이가 많긴 해요. 제가 90 몇 살이니까. 이 사람은요, 1년에 어떻게 하든 20% 수익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워렌 버핏한테는 현재 100원하고 1년 후에 120원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워렌 버핏한테는 1년에 20% 수익률이 재투자 수익률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관계식을 만드는 게 위험하고 이제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아가지고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재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제 좀 더 브로드한 개념으로 한다면, 넓은 개념으로 말씀드린다면,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우리가 복리 계산했잖아요. 복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을 받았으면 만기 이전에 어떤 투자를 했는데, 만기 이전에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의 가치를 유지시키려고 또 이자에 이자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돈의 가치가 유지되니까. 요 재투자의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투자를 안 하면 그것도 바보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재투자보다 더 높은 투자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제일 합리적인 건 뭐냐? 돈의 가치를 딱 유지하는 그런 투자만 하자. 그게 바로 재투자 수익률 가정이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높은 재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지도 않고 너무 낮은 재투자 수익률을 가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점은요, 절대금액으로 표시되어서 경영자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얘기는요, 얘는요,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무시해요. 자, 볼게요. A 투자안이 있고 B 투자안이 있어요. T는 연기하고 1인데 NPV를 볼게요. A 투자가 NPV가 10이야. B 투자는 9야. 그 우리가 NPV 가치법, 수년제 가치법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A가 NPV가 크네. A 선택해야 되지? 그래? 근데 이 보니까 투자 금액은 얼마니? 우리는 이게 10원이라고 할게요. 얘는 9원이고 이 10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1억 원을 투자해. 그러면은 10원이라는 NPV가 생겨. B는 9원인데 얘는 10원만 투자해. 그럼 투자 수익률이 얘는 10원에다가 9니까 90%잖아요. 얘는요 1억 원에다가 그죠? 10원이니까 투자 수익이 거의 0.0000%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도 A 할래요? B 할래요? NPV에 따르면 무조건 A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1억 원 투자했는데 10원 벌어? 근데 10원 투자해서 9원 벌어? B를 하죠. B가 수익률이 높잖아요. 효율성. 그러니까 1원에 대한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NPV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단순히 NPV만 보면은 어떤 게 더 좋지? 현실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제약이 돼 있어요. 그 자금이 제약돼 있는데 그거를 자금의 효율성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다? 바보 같은 짓인 거죠. 현실은 안 그러니까. 재무관리는 우리 그런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재무관리라는 것도 뭐예요? 현실에서 하는 일들을 이런 사회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론을 만들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나 의사결정 행동들을 보고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킨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냐 달걀이냐라고 본다면 그죠? 이 이론은 그냥 달걀인 거예요. 닭인 거죠. 원래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원인이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이론화시킨 게 이론인 거잖아요. 그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실제로는 A하고 B를 보면 B를 투자해야지. 또 현실에서는 투자 금액에 대한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NPV가 베스트 투자, 베스트한 의사결정 대안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재무관리에서는 뭐 투자에 대한 제약도 없고 자금 조달에 대한 제약도 없고 돈은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은 NPV가 큰 거 해야지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점이라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한 거죠. 경영자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 딱 보고 어떤 거 투자할래? 이것만 봐가지고 나는 투자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예시 한번 풀어보죠. 보시면 얘 눈으로죠. 자, 컨설팅 비용이 봐봐요. 지출하였다예요. 하였다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한 돈. 이것 때문에 투자를 실행하든 투자를 실행하지 않든 우리 과거에 발생한 비용은 매물원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계산할 때. 자, 내용연수가 3년인 기계설비를 도입하려고 한대요. 네, 3천만 원 기계설비 구입 비용. 예, 그죠? 네, 3년짜리인데 3천만 원 주고 산대요. 투자 시작 시점에 전액 지출되고 정액법으로 잡아봐요. 전액 감가 생각된다. 전액 감가 생각된다는 말은 잔존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씩 생기겠죠? 3천에다가 3년이면 1,000만 원씩. 종료 시점에 500만 원의 처분. 그러니까 0원짜리로 500만 원이니까 종료 시점에 500만 원 돈이 들어와. 근데 거기에 법인 수익률 어디 갔냐? 30%예요. 그럼 500만 원 처분 이익이니까 곱하기 30% 하면 15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150이. 그럼 나한테 들어온 돈은 350만 들어오겠죠? 이제 매출과 영업비용. 자, 영업비용에는요, 감가비를 제외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영업비용은 감가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전부 다 현금성 비용이에요. 자, 매출이 2천만 원이 발생하고 영업비용이 5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OCF를 계산한다면 S-C에 1-T 플러스 DT 하면 되겠네. 자, 매출이 얼마야? 2천. 이거 500. 법인 세율이 30%니까 0.7. 감가상각비 1000에다가 0.4. 이게 OCF인 거죠. 자, 투자안의 할인율은 10%다. 수년가에 가장 가까운 것은 연율의 복리를 가정하고, 자, 요거 연금의 현가계수랑 그냥 1원의 현가계수가 같이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볼게요. 얘는 매몰 비용이다. 얘는 현재 3천만 원이니까 지금 돈 나왔잖아요. 요때 돈을 쓰겠다. 자, 운전자분이 여기 있구나. 운전자분이 시작점에 300만 원 투하되고 투자안이 종료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T는 연기 시점에 300만 원 나가고 T는 3기 시점에 나간 300만 원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운전자분이 나가고 운전자분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 기계를 장부가치 0원짜리 기계를 50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350만큼 돈 들어왔고, 여기 영업 현금 흐름 이걸 계산하는 거죠. 영업 금액 얼마야? 요 금액이 아마 1,350만 원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볼까? 1,500에다가 1,500 곱하기 0.7 1,050만 원에다가 네? 1,000원 곱하기 30 그죠? 300 1,350 나오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야, 그러면 수녀가 얼마냐?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3,300은 지금 나갔어요. 얘네들에다가 곱하기 PVRP가 2.4868이잖아요. 2.4868. 얘는 잠깐만 그다음에 여기 300과 650이니까 얘가 현가계수가 0.7531, 0.7513 이 더하면 NPV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계산하시면 2번처럼 계산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응용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빨리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 진도가 느려요. 제 마음하고 좀 다르네. 한번 얘도 또 풀어보죠. 신개념 이온음료 사업을 고려하고 있대요. 사업 연한은 5년.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5년이에요.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인데 잔존 가치가 0원이래요. 그러니까 잔존 가치가 0원이기 때문에 전액 그죠? 1,000만 원을 5년 동안 생각하니까 1년에 200만 원씩 감가비가 발생하죠. 자, 5년 후 설비는 처분 가치가 없다. 처분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0이고 처분 가치도 없으니까 이제 설비 처분 관련해서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온 음료는 매년 500개 판매되고 단위당 판매 가격이 5만 원이에요. 매출액은 얼마예요? 1년에 500개 판매하고 5만 원이니까 매출액이 2,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변동 비용이 3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퍼레이션인데 500개 판매하고 3만 원이니까 1,500만 원이 발생해요. 거기다가 감가비를 제외한 총 고정 비용 3만 원. 다른 추가 비용 있잖아요. 고정 비용이 3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발생해요. 매년 발생하는 거죠. 연간 총 고정비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은 쉽게 말하면 1,800만 원이 비용이 생겨요. 2,500만 원 팔아가지고. 자, 이온음료가 판매될 경우 기존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어 탄산음료 판매량이 매년 100개씩 감소한대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부수효과죠. 100개씩 감소하는데
그게 하나당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200만 원이 줄어요. 근데 100개 판매하는데 변동비가 10,000원이잖아요. 그럼 얘도 100원만큼 원가가 덜 발생하는 거죠. 이게 매출에서 원가 빼면 마이너스 200 빼기 마이너스 100 아닙니까? 마이너스 100만큼만 손실이 발생해요. 이익이 100만큼 감소해요. 그렇죠? 자, 이 영업이익이 100만큼 감소하는 거죠. 법인세율이 40%고 자본 비용이 10%다. 투자는 연기시에 일시에 이루어지고 현금으로 매년 말에 발생한다. NPV는 얼마냐? 10% 할인율, 5년의 연가 현가조사. 보시면 얘도 심플하게 예를 보고 할게요. 자, 우리가 기계장치 1,000만 원 투자하는 거 맞았어요. 중간에 운전자분 없고 대신 얘를 계산하면 되죠. 기존 말고 이제 이온음료를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온음료로 생기는 우리가 영업이익을 계산해 볼게요. EBIT 2,500에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1,800을 빼고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200을 빼요. 그러면은 얼마지? 500만 원씩 발생해요. 이게 기존에 생기는 500만 원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온음료에서 발생하는 500만 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탄산음료에서 뭐가 주냐? 이익이 준다고 했어요. 탄산음료에서 100만 원씩 이익이 줄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4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생겨요. OCF는 EBIT에다가 1-T 플러스 D잖아요. 400만 원 영업이익에다가 1-, 법인세율이 40% 맞나? 어디 갔지? 0.4. 거기다가 감가상각비가 아까 전에 요 200 하면은 240 더하기 200은 440이네. 매년 영업현금흐름이 440. 여기 440 나왔잖아요. 1000이라는 거는 현재 시점의 가치고, 그죠? 1년부터 5년까지 440이니까 현자 계수가 3.7908. 그러니까 그러니까 400 곱하기 3.7908. 요거 나온 돈, 1번. 요거 1000, 2번. 이거 빼면, 더하면은, 그럼 NPV가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668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우리가 자본 예산이에요. 또 있나? 내부 수익률은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